예, 신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우리 열타임, 열타임 돼 있죠. 지금 남아있는 두 달간의 시간 중에서 열타임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 강의를 과연 들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올해 그러니까 6회 변시죠. 예, 6회 변시에 최신 판례가 한 30점 정도 배점이 나왔어요. 사례에서만. 예, 사례에서만 30점 정도 배점 나왔고, 요번 10월달 모의고사 보셨죠? 예, 해설지에 2015, 2016 판례 번호 붙는 게 아마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최신 판례를 간과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파트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하면서 추려드리겠지만 지역적인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천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착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최신의 판례는 기존에 나왔던 판례의 법리를 쭉 설치하고 뒤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하나 더 넣어서 추가적인 쟁점 하나 더 언급하는 거니까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한번 스크린 해본다. 스크린 해본다. 그리고 주요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뭐 대부분 뭐 대위, 취소, 거기에 관한 판례들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쪽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회 동안 최신 판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6회 파이널인데, 파이널 자료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판례집처럼 만들었어요. 판례집처럼 만들었고, 구성이 2016년, 2017년 사례 기록에 기출됐던 판례는 출제됐던 판례들, 사례 기록에 출제됐던 판례들 중에 상당히 유력한 판례들 일단 판례만 추렸고요. 그 다음에 민사재판 실무 있죠? 로스쿨 민사재판 실무에서 중요 판례들 추렸고, 그 다음에 진문 문제 중에서 꼭 목차를 외워야 될 문제들, 목차를 외워야 될 문제들만 좀 추려가지고 문제와 같이 넣었고, 그 다음에 중요 판례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주로 판례 위주로. 이게 이제 1바따로 배제가 되거든. 1바따로 배제가 되니까 저도 이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봤는데 이거 위에서 나오더라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출제 배제를 못하게 아예 판례로 깔아버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례하고 기록에 뭐 판례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록 문제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우리 최신 판례 2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민법이 150페이지 되고, 민소가 한 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뭐 판례 중에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판례는 삭제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객관식용이니까 요지 정도만 봐라. 이건 사례 기록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사실관계까지 파악하시라. 그럼 그렇게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실까요? 페이지 숫자를 딱 보시면 하루에 50페이지 나가야 된다고, 딱 느낌 오죠? 하루에 50페이지, 그러면 1시간에 몇 개? 15페이지입니다. 제가 1년에 하는 강의 중에 맨 마지막 최신 판례 강의하고 파이널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강의 시간도 좀 많이 늦어지고. 10시 반쯤 되면 제가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집에 못 가게. 이제 밤새 달릴 거니까. 진도는 끝내드려요. 끝내드립니다. 자, 1번. 판례 요지 줄건 부분, 요번에 출판사에서 줄을 되게 예쁘게 꺼왔어요. 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 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데. 자. 계약상의 이행 청구에는 책임 제한의 항변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 책임 제한은 어디서 나오지? 손배, 과실상계가 책임 제한이죠. 그렇죠? 이 채무불이행, 손배에서 과실상계 규정이 있고 이게 어디로 준용이 되나? 불법행위 손배로 준용이 되죠.
자, 그래서 표현대리 책임을 청구한다.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청구 원인이 뭐지? 계약의 이행 책임이지. 책임자는 되나 안 되나? 이 책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책임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어떤다?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원칙적 과실상계는 안 되지만 시느칙상 책임제한 인증제. 계약상 이행 청구. 청구 원인이 뭐다? 청구 원인이 뭐다? 그러니까 청구 원인이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책임제한은 안 돼. 대신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하겠죠. 단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떻습니까? 과실상계 주장이 안 되죠.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걸 과실상계를 해버리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대신에 사용자 있고 피용자가 있고 피용자가 고의의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해요.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에 과실상계 가능하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의 사이에서는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고의의 불법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 가지고 함정 파는 건 요거예요. 주로 요거 갖고 함정 파니까. 고의의 불법 행위, 피용자는 과실상계 주장 안 되나 사용자는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판결 금액이 달라지겠죠. 판결 금액이 달라질 때 단 공통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공통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예컨대 손해액이 1억이에요. 손해액이 1억이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30%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구 취지는 어떻게 써야 될까? 피용자는 1억 원 지급하라고 되고 그 다음 사용자는 위 금원 중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되겠지. 그 다음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네? 피고 1가 공동하여. 공동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 청구 취지도 꼭 기억하십시오. 중복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동하여 안 쓰면 어떻게 되나? 1억 7천 청구하는 게 되잖아. 그쵸? 안 됩니다. 자, 요거 2번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요게 핵심이고요. 자,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이 발생한다. 단 확정 판결이 기한 권리를 하더라도 신의 성실에 조차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이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형광펜 뭐로서 배제할 수 있다? 청구 이해소로서 배제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옆에 노트 거의 인정 안 됨. 거의 인정 안 됨. 그 다음 밑에서 셋째 줄. 맨 밑에서 셋째 줄.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청구 이해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사회행위 취소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 객관식 정도 지문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권리 남용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경우가 많나? 거의 없다는 거지. 자,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굳이 뭐 노트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 요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에 이제 채권이 있고, 여기 이제 사회 취소가 가야 되겠지. 피보존 채권의 양수인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이 항변을 한 거예요.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을 했는데, 자, 이 당해사는 어떤 거였냐 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이 있잖아요. 이 채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이 됐어. 인정이 됐는데 뭐가 불안했느냐 하면 채권 양도가 증명이 되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판례는 자, 피보존 채권은 인정이 되는데 피보존 채권은 인정이 되고 이게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채권 양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판시 내용이 나왔던 거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양수받은 채권으로 사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양수받은 채권으로 사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적 순수가 이게 퍼스트, 요거 세컨드, 양도가 서드다.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취득한 게 사행 이후에 채권 취득한 거 아니야. 그래도 피보존 채권 될 수 있나? 될 수 있습니다. 양수받은 채권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피보존 채권의 발생 시기는 본래 그 채권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양수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양수받은 채권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 행사 가능하고 채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다? 본래 그 채권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2번. 위에서 한, 둘, 셋, 네 번째 줄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종중규약이나 관리에 의하여 종중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해야봐요. 대소사를 처리하기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종중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고 절차의 위법이 없죠. 이와 같은 법리는 뭐에도 적용된다? 종중유사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종중유사단체의 대표적인 게 뭐지? 여자를 배제하는 종중인 거야. 여자를 배제하는 거. 본래 우리 전합의제 판례로 종중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성년, 남자 여자 같은 성씨를 가진 후손이면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아주 배타적인 영감님들 종중에서는 그래도 여자는 못 넣는다 해가지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배치되는 종중을 유지했단 말이지. 그럼 이건 종중하고 비슷해. 다 동일 성씨를 모였는데 여자만 빠져 있는 거야. 종중은 아니지. 뭐죠? 종중유사단체인 거야. 종중유사단체는 비법인 사단입니까? 네, 비법인 사단이에요. 네,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이고 뭐 이게 불법한 거 아니잖아. 영감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불법한 걸 하는 건 아니지. 그럼 비법인 사단이니까 등기 능력 있나? 등기 능력 있어요. 그 다음 당사자 능력 있습니까? 소송 당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중하고 종중유사단체를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이 뭘까? 비법인 사단으로서 다 비슷한데 왜 구별을 할까? 여러분들 민법책 보시면은 종중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민법 어디 나오나? 명의신탁에 나오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려면 종중유사단체가 아니라 적법한 종중이어야 합니다. 거기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 3번 판례 2번 한번 보시죠. 이건 기존에 있던 판례의 법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민법 275, 276조 1항은 총류물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에 의한 바가 없으면 뭐에 따른다? 사원총회죠.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는데 형광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 행위는 어떻다? 절대 무효죠. 전부 무효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둘째 줄 총류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 행위는 어떻습니까?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법리가 적용이 안 되는데 자.
구별의 실익은 채무부담행위 사원총의 결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아예 안 되지. 표현대리 법리 자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습니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표권 남용의 법리도 적용이 됩니다. 표현대리 적용돼. 채무부담행위. 자, 종중 대표자 있죠.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서를 전부 위조해가지고 종중 땅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예, 결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 모든 서류들을 다 위조해가지고 옆에 자기하고 동조하는 이사들까지 바람제비로 세워서 처분행위를 했어요. 그럼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런 매각 처분행위는 뭐다? 총유물의 처분행위라서 어때? 사원총의 결의가 없으니까 무효.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화나지. 돈 다 줬는데 열받잖아. 예. 그러면 표현 대리 책임을 물으면서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있나? 표현 대리 자체를 아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정당한 사유는 안 보겠다는 거야. 아예 표현 대리가 적용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표현 대리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상대방이 이겨. 왜냐하면 종중 대표자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지. 그쵸? 기본 대리권 있고 그 다음 기본 대리권을 벗어나 처분행위를 했죠. 그 다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생겨요. 종중총회 결의 전부 다 위조해갖고 다 가지고 옆에 바람제비들까지 세웠는데 다 속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예 판례는 표현대리 자체를 아예 적용 안 하겠다는 거야. 대신에 채무부담 행위는 어때? 표현대리 법리에 적용될 수 있겠죠. 자, 채무부담 행위의 대표적인 게 최근 판례 나온 것 중에는 뭐 있습니까? 보증이죠. 보증행위입니다. 보증이에요. 옛날 이걸 처분행위로 봤다가 채무부담 행위로 바꿨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이죠. 도급계약 체결입니다. 많아요. 예, 4층에 강사하고 저하고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애들 가르치면서 뭐. 자, 그렇지, 우리가 끝판왕 아니야. 그치, 우리 사교육계 끝판왕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학교는 노인대학밖에 없어. 자, 법률행위 해석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자, 1번.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시너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계약상의 책임은 제한이 안 돼요. 그 다음, 자, 2번 한번 보시죠.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이른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죠.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뭔가? 이른바 예문 해석이죠. 처분문서를 예문으로 봐가지고 효력을 제한시키는 건데. 자, 줄건 부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 경험칙, 거래 통념을 합리적으로 해석, 당사자 일방이 주장한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자, 노트 좀 하시죠. 이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요거 줄 것이고 노트. 이거 지연 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해석입니다. 지연 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해석. 플러스 명시적인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없었어요. 변제기 전에 이행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되겠죠. 그렇죠? 기한 이익의 상실을 해야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되니까. 이게 당해사는 지연 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원심 판결이 굉장히 느슨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고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번 판례 한번 보실까요? 객관식 정도형이고요. 자, 밑에서 넷째 줄 형광펜 한번 보시죠. 해제, 해지 의사 표시의 절차 요구. 해제와 해지의 절차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형광펜 임대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 요 객관식 지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관계는 이겁니다. 노트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 상가 건물 있죠. 상가 건물에 2층 내지 5층 4개 층을 그냥 일괄해서 임대한 거야. 통째 임대했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 거예요. 대규모 점포예요. 자, 한 명이 처음에 일괄해서 상가를 와장창 임대했지.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함부로 못하게 명시된 약정이 있었던 거예요. 임차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공통한 사유가 아니면 해지 못하게 돼 있었던 거야. 오케이. 예. 그런데 중간에 임차권이 양도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임대차 종료 시점이 중간에 달라지게 됐던 거야. 달라지게 됐어. 달라지게 된 상태에서 한 명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거지. 예. 종료가 돼가지고는 갱신해가지고 자기는 유지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했다? 임대기간 종료했으니까 너 나가라 그랬겠죠. 예. 나가라 그러니까 야,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게 3분의 2 이상이 아니니까 넌 이런 주장 못한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지. 애초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이유가 뭘까? 해제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해제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임대기간 만료에도 함부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 기간 만료되면 리셋되는 거 아시죠? 리셋됩니다. 임대는 원칙적. 예외가 하나 있지. 어디에? 상가. 그쵸? 상가 건물 임대차는 예외가 있어요. 몇 년까지 보장되나? 종전거 포함해서 몇 년이지? 5년인 거야, 5년. 나도 전에 틀렸는데, 해설지 쓰다가 틀렸는데, 3년짜리 임대차 상가 임대차가 갱신이 되면, 갱신된 계약은 몇 년이 되나? 2년이 되는 거야. 5년 기간만 확보가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3년짜리가 갱신이 되면 어때? 법정 갱신이 되면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데, 임대차 계약이 동일 조건인데 보증금하고 이런 건 안 바뀌어. 뭐만? 기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년이면 어떨까? 2년으로 그대로 가겠죠. 3년이니까 5년 제한에 딱 걸려가지고 2년으로만 갱신됩니다. 자, 그 다음 1번. 이거 진짜 나쁜 판례죠. 진짜 나쁜 판례. 형사사건. 자, 줄건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건 부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사법기관에 대한 현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다. 자, 뭐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103조 위반인데, 자, 6페이지 넘기시고 넷째 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에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는 어떻다? 무효다 라고 된 거죠. 종전약정은 유효합니다. 앞으로 무효. 뭐 히든 스토리에는 대법관들이 검찰 정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판례를 냈다. 이 판례를 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제일 많이 받는 게 판사들이 아니야. 누굴까? 검사들이거든. 검사들이고 얘네들이 재판 전에 공소되기 전에 아예 검찰청 들어가가지고 희져가지고는 아예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른바 이게 검찰 정관의 이제 노략질인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이 판례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물론 저는 뭐 아주 소박한 변호사잖아. 예, 형사 사건 이런 거 안 하니까. 예. 저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도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 영향 별로 없고. 보수약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광화문에 사무실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시던 파트너 변호사님이, 이 사람은 평생을 타임 차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타임 차지 뭔지 아시나? 시간당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 차지. 시간 차지하는 변호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뢰인들이 시간 차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돈을 준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 다음 타임 차지가 의뢰인한테 유리해야 돼요. 타임 차지가 의뢰인한테 유리하려면 성과가 상당히 커야 유리한 거예요. 예, 상당히 커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임 차지를 하는 의뢰인들은 국내 회사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 주로 이제 외국계 회사들 상대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맨날 그래. 지게 진 만큼만 받아간다면서. 그치,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거 아니야? 예, 일한 만큼만. 예. 자기는 성공보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타임 차지는 굉장히 수준 있는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자, 6페이지. 예, 2번 판례.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 배임행위를 전 과정에 배임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이 있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등기 명의에 불구하고에 넣으시고 법률 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이거다. 뭐 사실관계 보면 딱 이해가지. 이 신탁 회사가 이 소유자였어요. 신탁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신탁 회사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인도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 거예요. 공개 입찰이 아니라 한 명만 딱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 요 놈 새끼가 이 신탁 회사의 담당자한테 수뢰한 거야. 증례지, 증례. 뇌물을 매기고는 지가 돈을 딱 받아온, 그 부동산을 딱 받아와가지고 이전 등기를 마쳐서, 이전 등기를 마쳐가지고, 소유권자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도 청구를 하니까 불법 점유자가 그 항변을 한 거지. 요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너는 뭐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의 항변은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다. 예.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 원인 무효 나왔으면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보시죠. 갑이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이거 원인 무효의 등기였고요. 순차 이전 등기가 됐어요. 순차 이전 등기. 갑은 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 상대로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정 상대로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이 각각의 소송은 통공인가 필공인가? 통공이지. 통공이죠. 자, 갑은 가만히 있는데 병이 정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어요. 이 등기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한다. 인용될 수 있을까? 원인 무효 맞지? 인용되나 안 되나?
아, 야, 인용돼 안 돼? 인용 안 되지. 왜 안 돼? 응? 소유권이 없지. 소유권이 없는 거야. 자, 소유권이게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적인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등기명의인 정한테 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 추정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등기 추정력을 받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임을 갑이 증명을 하고 원인무효로 맞춰졌으면 증명을 다 해야 돼요. 병은 원인무효로 맞춰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소유권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 없나? 요거까지 증명이 다 되면 지는 뭐야? 또 소유권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기각이 나옵니다. 예, 요건 기각이 나와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갑이 정상대로 말소 청구해가지고 패소 확정됐어요. 갑이 을 상대로 다시 말소 청구, 별소로 또 말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야, 넌 어차피 정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패소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돼.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되니까 이 등기 말소 안 되고 이 등기고도 말소가 안 되니까 네가 내한테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하는 건 소이익이 없다고 항변을 했어. 맞나 안 맞나? 아니지. 집행 가능성과 상관없이 소이익은 인정이 되죠. 예,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하지 판단하는 건 법률행위시죠. 예, 당연히 법률행위시죠. 이건 뭐 사실관계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몇 페이지냐? 예, 7페이지 1번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면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체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죠. 압류. 그 압류는 어떻습니까? 그 압류는 마찬가지. 통정의 표시의 제3자고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는 게 뭐에 또 제3자 하나 더 있잖아. 저기 해제 가면 또 하나 더 있지. 그치? 해제 제3자하고 통정의 표시 제3자는 사례 문제로도 비교하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해제는 해제되는 그 권리 자체를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의 양수인 잔금의 양수인은 어떻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중도금의 양수인이나 잔금의 양수인. 해제되는 그 권리 자체를 양수한 자는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이거 뭐 거의 이거 뭐 거의 안 빠지죠.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 밑에 하살표 부분. 첫째 줄부터 셋째 줄. 갑이 을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의 표시로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정의 표시를 마쳤는데 이 전세권이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경우는 이거 구별하는 표지가 있어요. 옆에 노트 좀 하시죠. 진정한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요. 진정한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이 없으면 이건 통정의 표시의 문제를 가요. 근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요거는 임차권과 전세권의 모든 권리 향유합니다. 모든 권한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통정의 표시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에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악이죠. 그렇죠? 예, 악의 제3자예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에 대하여 뭘 맞췄다? 형광펜 전세권 근저당권입니다. 전세권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의 목적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예, 부동산 물건인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예. 그 후 정, 이 정 옆에 노트, 얘가 선이에요, 선이. 예. 정이 형광펜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 결국 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압류한 거야.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얘는 뭐다? 통정의 표시의 제3자다. 그러면은 자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죠. 얘 뭐 악이지. 악이니까 제3자 안 되지. 얘 선이니까 어때? 얘 보호받는 거야. 그 요번 10월달 모의고사에 채권량도 그 이의보류하지 않은 승낙, 예, 채권량도 승낙, 그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은폐 이론이죠. 예. 앞에가 선이면 뒤에가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받고, 앞에가 악이고 지가 선이면 어떻게 된다? 또 보호받을 수 있고. 예. 이른바 은폐 이론. 예. 사실관계 그대로 나올 겁니다. 예, 사실관계 그대로 나와요.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자, 얘는 악이 여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 압류 채권자는 선이 통정의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해요. 이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정의 표시의 제3자의 끝판왕이죠. 요거. 그 다음 8페이지 1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사례용어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민법 135조 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책임 자체는 무과실이에요. 따라서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과실이라도 인정되니까 제3자의 기망 문서 위조는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는 아마 출제되면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본인 본인의 성명을 모욕한 놈이 있는 거야. 뭐 김정철이다. 김정철의 성명을 모욕한 누구? 신정훈이지. 신정훈이가 김정철의 신분증을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김정철인 척 해가지고는 호구 누가 좋을까? 정현석이 적당하네. 우리 정현석 변호사. 정현석 변호사한테 가는 거지. 땅 좀 팔아줘. 그러면 정현석 변호사 어때? 김정철한테 위임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관련 서류가 전부 위조가 다 돼놓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팔았어요.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대리가 없었잖아. 대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무권 대리지. 자, 본인의 성명 모형자가 누구한테? 얘한테 대리권 수여를 한 거야.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을 칭하는 제3자가 사기꾼이 중간에 한 명을 넣어가지고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얘한테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빼박 어때? 무권 대리인이지. 무권 대리니까 대리권이 없고 따라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어떻나?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기각이 되겠죠. 만약에 등기가 됐다 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 100% 인용이지. 100% 인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상대로 무권 대리 책임을 물었어요.
이 사람 가실 있어 없어? 우리 정현석 변호사 가실 있어 없어? 없어. 신정훈이한테 속은 거야. 과실이 없는데도 어떻게 돼? 책임을 지라는 거지. 항소심에서는 책임을 인정을 안 시켜줬어요. 대부분 올라가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거는 예,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살해 문제 나오면 상대방이 대리인 상대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청구하고 있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돼? 이 판례 모르면 쉽게 못 쓰겠지. 예. 쉽게 못 쓴단 말이야. 자, 이 판례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요즘 대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예, 좋은 판례 있던 것 같아요. 좋은 판례. 자, 우리 9페이지. 1번 판례. 자, 줄건 부분 한번 보시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 핵심입니다. 위약벌은 위약금이 아니에요. 위약벌은 위약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 직권감액이 대상이 되는데 위약벌은 398조 2항이 안 된다. 하지만 뭐에 위반은 가능하다? 103조, 104조 위반은 가능합니다. 예. 아니 뭐 1억짜리 계약 체결하면서 위약벌을 2억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있는 채권자 이익에 반하여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는 예,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 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예,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 예. 이거 뭐 개별 구체적인 사정이니까 뭐 이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고 지문은 예, 첫째, 둘째, 셋째 줄 요게 이제 지문으로 나오겠죠. 위약벌은 위약금하고 다릅니다. 예. 자, 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전합의체니까 한번 볼게요. 예, 기존의 이 법리 자체가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에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니까 우리 출제 범위 바뀐데 일단 밑에서 셋째 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산후전환함으로써 표준 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고지하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에 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자, 둘째 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된다? 임대주택법령, 효력 규정인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지만 그 밑에 노트 좀 하시죠. 무효 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이 돼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 무효라고 하면 임차인이 어떻게 돼? 나가야 되잖아. 쫓겨나가야 되잖아. 예. 쫓겨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살고 있긴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서 법률의 제한의 범위 내로 유효하게 보겠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리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건 이 판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형광펜.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형광펜 알아야 돼요. 알고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 돼요. 따라서 밑에서 넷째 줄 이전의 법률 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형광펜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후속 처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법률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를 조금 단순화시킬게요. 사실관계를. 자. X도지 건전항을 설정했어요. X도지 건전항 설정했는데 요게 총의 결의가 없었어. 어떤다? 무효지. 2차로 이 토지에 관해서 매각, 건전항권자에게 매각. 이건 총의 결의가 있었어. 총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의 결의는 이전에 건전항권의 주인이 될 수 있나? 대부분 어떠냐면 이게 유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건전항권 유효하니까 야 저당도 들어가는데 그냥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의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무효라고 했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 매각이 안 됐을 사정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속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가 유효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어쩔 수 없네 해가지고 이루어진 구속처분행위인 거야. 예, 이와 같은 구속처분행위는 선행처분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야. 예, 안 된다.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매각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뭐 예컨대 4분의 1 지분 이전하고 나머지 4분의 3 지분 이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엑스터지에 4분의 1 지분 이전은 무효, 4분의 3은 이전계 어차피 있었으니까 야 이거 나머지 인정해 주자 해가지고 매각했을 때 이 4분의 3 총의 결의가 이 4분의 1 무효의 추인이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안 된다.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해줘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전업 나가시면 종전결의 무효 보실 때는 뭐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야. 예. 구속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인이 아니라는 거지.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11페이지. 예, 1번 판례. 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납 처분에 의한 체납 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 처분 절차가 채권 추심으로 종료될 뿐만 아니라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의 해지 또는 실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게 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하고 형광펜 어때?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 거죠. 자. 뭐 조세채권이겠지. 요 조세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뭐 요거 압류한 거야. 예, 요걸 압류한 거야. 요걸 압류를 했는데 요게 어떻게 됐다? 압류된 이후에 원인 관계에 기해서 해제나 해지할 수 있어요.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계약에 해제 사유나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해지할 수 있나 없나? 압류 이후에 피압류 채권의 원인된 계약에 해지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하지. 가능한 거야. 이 가능하지. 해지했어. 그럼 이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무효가 되지. 실제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야. 예. 무효가 되면 이제 압류 효력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시효 중단 효과도 날아가나? 날아가겠지. 날아가는데 소급적으로 날아가나? 소급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압류가 한번 집행이 됐으니까 요게 말소가 되면 이게 이제 실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실효된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법리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압류했는데 가압류 등기 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네에 대한 채권을 이제 갖고 있고 자네는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요. 부동산에 선행 근저당권이 우하장창 붙어 있어. 실질적 담보 가치는 없지. 내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한 채권의 시효 중단은 어떻게 나? 시효 중단 효과는 있죠. 가압류가 집행은 돼 있으니까. 물론 배당금 한 푼도 못 받겠지. 예. 그러다가 선행 근저당권자들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경매 개시 되겠지. 경매 개시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압류 채권자 배당받을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겠지. 선행 근저당권 와장창. 그러면은 배당도 한 푼도 못 받고 배당을 못 받으니까 변제 효과도 없죠. 근저당권 그러니까 배당도 못 받고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소되죠. 이렇게 말소가 되면 이제 집행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집행이 날아가면 내 아이 자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소급해서 날아가나? 아니라는 거야.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시점에 시효 중단 효과가 소멸하게 되고 이때부터 또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압류가 집행이 되면 시효 중단 사유잖아. 그치? 예.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이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면은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 다음 2번 판례. 요것도 내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관계 노트를 좀 하시죠. 15억 인정하는 변제 각서 작성. 15억에 관한 변제 각서 작성. 3년 뒤 합의서 작성. 합의에 기한 약정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그럼 뭐가 중단이 되나? 약정금의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약정금의 시효 중단 효과가 첫 번째 15억을 인정한 변제 각서. 예. 변제 각서에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소송물을 한번 봅시다. 15억 변제 각서는 이건 소송물이 뭐가 되지? 대여금이 돼. 합의금에 기한 돈 청구하는 거 이건 뭐죠? 합의금 청구를 쓰나? 약정금이 되는 거야. 약정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 2번 한번 보시죠.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자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뿐만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그를 기초로 하거나 그를 포함하여 형성된 구속 법률에 관한 청구하는 경우, 그로서 실행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데, 자,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약정금 청구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객관적으로 평명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약정은 무효. 무효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에 근거한 권리 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 대여금이지. 변제각서에 기한 대여금인 거야.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된다?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 거다. 얼마 내고 싶겠어 이런 거. 대여금이 있었어. 그쵸? 대여금이 있었어요. 그 다음 대여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합쳐가지고 뭐래? 합의서를 딱 하나 쓴 거야. 이 합의서에 기해 가지고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시효 중단 됐지. 그런데 이게 합의서가 무효가 됐어. 합의서가 무효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대여금에 기한 청구를 하니까 이제 시효 중단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의에 기한 재판상의 청구가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인 대여금의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판례는 여러분 요지만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 압류를 해 넣는데 1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경우 압류, 가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비압류 채권이 시효가 일부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채권은 비압류 채권이에요. 비압류 채권. 비압류 채권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한 거야. 가압류를 했고, 그리고 이미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시효로 소멸한 거지. 상당 부분 시효로 소멸했고, 그러면 요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치느냐? 미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이건 피압류 채권입니다. 피압류 채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에요. 자, 그 다음 12페이지. 상인의 법정 채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권 10년일까 5년일까? 내가 상인한테 삥을 당했어. 상인한테 삥을 당했다. 몇 년이지? 5년? 3년. 또는 10년이 되겠지. 그러니까 상행위 법리에 적용되는 안 되나? 안 돼. 왜? 불법행위는 상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3년 또는 10년이에요. 부당이득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업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연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죠. 야, 이거 부당이득이잖아. 이 5년일까 10년일까 고민스럽지. 이게 판례가 갈려요. 이게 5년으로 본 것도 있고 10년으로 본 것도 있어요. 5년도 있고요. 10년도 있고. 이 10년으로 본 건 조기 확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에 해당하는 거, 10년에 해당하는 거 외우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지문에 보면은 조기 확정의 필요성이 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항상 5년도 아니고 항상 10년도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5년으로 본 사안도 있고 10년으로 본 사안도. 당해 사안은 10년으로 봤습니다. 자, 줄건 부분. 이주 대책일환으로 이주 대책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개로 하는 분양 계약은 상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 옆줄 빼서 SH공사입니다. SH공사예요. 이놈은 상인이에요, 원칙적. SH공사가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 계약에서 강행 규정인
공익사업법에 따르는 분양대금 포함시켜가지고 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로 됨으로 인해서 분양대금 중에 일부를 반환해주는 분양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뭘 해준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다. 상행위로 조기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판례는 어떻게? 예. 조기 확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그냥 10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한 때 하자보수 보증계약은 보험사고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보완 청구를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넣어줘도 보험기간의 종기 요거 줄 것이고요. 요게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으로부터 카운팅 돼가지고 기간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지엽적인 문제죠.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그다음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 그거 그 뭐냐 그 회원권 비싸게 주고 사는 그 골프 회원권 말하는 거예요. 예탁금. 이 예탁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 회원권들은 어떨까? 5천만 원 예탁금인데 실제 시중에는 얼마로? 막 1억씩 해가지고 유통이 되겠죠. 왜냐하면 회원권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막 유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걸 회사에다가 회원권 반환하고 5천만 원 받아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양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100명 모집 회원에 50명 들어왔더라. 그럼 이 회원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시중 가격은? 개판이겠죠. 그러면 이 예탁금은 언제 반환하냐? 해지해가지고 이용권을 소멸할 때 이제 반환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유통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예탁금제 이 골프 회원권의 예탁금은 언제 소멸시효?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간으로 정한 예탁금 반환 기간부터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5년 뒤부터 예탁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5년 뒤부터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른바 예탁금 골프 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 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 계약에 따르는 채권적 법률 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해책이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 우선적 이용안을 걸린 시설 이용권과 입회금 예탁한 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받아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 반환 청구권 이자는 못 받습니다.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 이용권이나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자 시설 이용권 밑에 노트 좀 하시죠. 시설 폐쇄의 경우 시설 폐쇄 시 시효 진행됩니다. 언제 시설 폐쇄가 될 수 있을까? 골프장을 잘못 지은 경우 잘못 지어가지고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시설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골프장이 망해가지고 집행이 되면서 시설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설 폐쇄 시부터 그 다음 예탁금 반환 청구권 노트 좀 하시죠. 회칙에 정한 유예기간 경과 시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산점이 같아? 다르죠. 다른 거예요. 시설 이용은 시설 폐쇄 후 그 다음 해책에 정한 유예기간 경과한 때부터 예탁금 반환 청구. 뭐 골프장 회원권을 굳이 이용 안 하시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7번은 요것만 읽고 우리 조금만 쉴게요. 7번만 읽고 하면 쉬겠습니다. 자, 위에서 1, 2, 3, 4, 5번째 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존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때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대표이사가 잘못한 경우죠. 그렇죠? 대표이사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자,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 임원을 배제하고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건 뭐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기존의 법리고 만약에 대표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사회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누가 하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 직원, 책임 있는 다른 직원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척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객관식에서 충분히 찍을 수 있겠죠. 그다음 취소 원인을 안 날, 사행임을 안 날 또는 그 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죠. 근데 이제 사행위를 안 날 있잖아요. 요거는 뭐 사행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사행위를 안 날은 누가 증명해 줘야 되나? 제척기간 도가 있다는 거를 누가 주장해 줘야 되나?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긴 한데 이에 관해서 주장 증명을 누가 해줘야 되지? 수익자가 해줘야 되는 거야. 수익자가 채권자가 알았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가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아니잖아. 저놈이 알았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뭔가 외부적인 행위가 있었겠지. 이게 뭘까? 채권자가 사행임을 알았다고 표시하는 외부적 행위가 뭘까? 보전 처분이야. 보전 처분이에요. 자, 올해 가처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신경을 써주더라고. 나올 것 같아 해줘야지. 꼭 형으로 하여금 구라를 치게 만들어. 가처분 나와 올해. 자, 사회 취소 제기하죠. 그러면서 원물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렇죠? 원물 반환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취소하고 법률행위 취소하고 플러스 등기 말소겠죠? 등기 말소겠죠. 기본적으로. 자, 등기 말소인데 이거 하는 도중에 이놈이 전덕자에게 또 양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집행이 안 되잖아. 그렇죠?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사행위 취소 청구권 행사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될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당사자를 항정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처분을 해서, 여기에 지금 얘 명의의 X 토지가 이 명의로 넘어왔는 상황이 이게 사회행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한테 통지가 가지? 얘한테 통지가 가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회행위를 알았던 거야. 채권자가. 그래서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이건 사행위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1년이 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제척기간 도가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위한 보전 처분은 뭘 해야 된다? 원칙적 가액배상이라는 건 물론 뭐 가압류를 하겠지. 가액배상이라는 가압류를 하겠지만 원물 반환이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안날이 됩니다.